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의 이상명 이사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가 어떤 목표와 방향을 가져가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2월 말부터 경기도 영역별 현황과 기존 계획들을 살펴보면서 10대 부문 의제를 만들어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이 활동에는 녹색전환연구소가 함께했고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 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에너지전환 경기 네트워크가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수원 YMCA도 함께 이 일을 참여하고 돕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오늘의 공론장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문경희 부의장님께서 여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문경희 부의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화도수동 지역구 경기도의회 부의장 문경희입니다.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경기도 녹색 전환 정책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야기하는 공론의 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녹색 전환 연구소와 지역 에너지 전환 경기 네트워크를 비롯해서 오늘 발제와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신 많은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온 녹색 전환이라는 과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중심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또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자연재해 등 우리가 삼중의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민들의 또 생존과 생계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취약계층 돌봄과 공백이 발생하고 또 복지 사각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존이 직결된 이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 기후위기에 대해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동안 많이 무관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2050 이전에 정말 탄소 중립을 이뤄내야 합니다.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결론에 더 이상 반론의 여지는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녹색 대전환 시대에 과거의 상식과 관행으로는 더 이상 2050 이전에 탄소 중립을 이뤄낼 수 없을 거라는 것에도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공론의 장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녹색 전환 의제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님께서 아주 힘찬 환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오늘 뜻깊은 자리를 진행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이 탄소 중립 그리고 녹색 전환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계시죠. 녹색 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박사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경기도에 이 자리가 있기까지 너무나 애써주신 우리 이상명 이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상숙 선생님께서도 경기도에 곳곳에서 에너지 전환의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발로 많이 뛰고 계시는데요. 그 힘들이 모여서 오늘 우리가 녹색전환 공론의 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토건 개발 사업들이 하나씩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그걸 막는 데 시간을 많이 쏟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안전망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녹색전환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지금 저희가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8일에 광주를 시작으로 4월 15일 대구까지 지금 2개월에 걸쳐가지고 이 여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딱 지금 중간에 와 있습니다. 이 공론장을 만들면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은 온실가스 감축과 당연히 연결되어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만이 아니라 살만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녹색 전환의 10대 아젠다를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 초안을 다듬어가는 그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 녹색 전환 사회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의와 순환과 연대를 포함하고 있고요.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삶의 모든 부분을 전환하기 위한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가 정책화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장면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행동 없는 비전은 꿈일 뿐이고 비전 없는 행동은 또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에 대한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행동을 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만든 10대 전환 의제는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서 모두에게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보완이 될 겁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이 의제가 잘 만들어져서 실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사회를 중심으로 선거 의제와 선거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번 그 이상하 연구원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작이 될 수 있도록 발표도 잘 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녹색전환 정책 초안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제를 맡은 이상하 연구원입니다. 바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전환 10대 부문입니다. 이 10대 부문은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이제 각 부문 안에서 지역 특색이 담긴 의제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지가 첫 번째 부문이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무엇을 할지 정했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두 번째 부분. 무엇을 어떻게 할지 정했다면 그것을 해나가는 주체의 인식의 전환이 돼야 할 텐데요. 그 학습과 인식에 대한 것이 세 번째 부분. 기후위기 시대에 모두가 취약계층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돌봄이 일상화된 시대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이 돌봄 적응 부분입니다. 5번에서 10번 부분은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모든 부문들이 동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의제에 대한 전제 3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론장에서 나누는 내용은 초안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의견을 다 더하여서 수정할 계획이고요. 목표 수치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의제가 빠지거나 새롭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제에서 다루고자 하는 목표 연도는 2025년입니다. 민선 8기가 2026년에 종료되는데요. 그 종료 시점에 전년도인 2025년도의 목표를 이제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업 부분에 집중하여서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정부의 관리 권한이 비산업 부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실제로 이행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비산업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부문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감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2018년 기준 1억 3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였고요. 근데 한 가지 지금까지 이 1억 3천만 톤이 최고치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국가와 동일하게 2018년을 정점이라고 가정하고 향후 온실가스 감출량을 선정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는 탄소 중립 이행 로드맵이 마련되진 않았고요. 연구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그림의 시나리오밖에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2018년 대비 2030년 감축 목표를 35%로 세운 시나리오 1과 40%로 세운 시나리오 2가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목표를 세워야 하므로 감축 비율을 단순 선형으로 적용했을 때 시나리오 1 파란색은 2025년까지 20.4%, 빨간색 시나리오 2는 2025년까지 23.3% 감축이 필요합니다. 감축 비율이 더 적은 시나리오 1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내년 400만 톤 정도를 감축해야 되는데요. 400만 톤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자동차 한 대당 온실가스 배출 계수와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계산해보면 자동차 한 대당 연간 2톤 정도 온실가스가 배출이 된다고 해요. 400만 톤이면 자동차 200만 대가 경기도에서 매년 사라져야 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600만 대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경기도 전체의 자동차가 다 사라지는 양이 매년 감축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해 볼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경기도처럼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축 경로가 타 지자체보다 좀 더 가파를 것이고 절대적인 감축량도 타 지자체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8기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나리오 1만큼의 감축 목표는 가지고 가자라고 우리가 주장할 것인지,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여전히 하고 있으니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시나리오 2만큼은 줄여야 하는지 오늘 경기도 시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가 감축량 목표를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소그룹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제 1-2번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온실가스 감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실가스를 다 배출하게 된 사회와 산업 전반의 구조가 개편이 돼야 되는데요. 그때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탄소 중립 사회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탄소 중립 이해 과정에 반영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2번의 내용으로 불평등 해소와 녹색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건강 지수를 녹색 전환 사회를 가기 위한 지표로 반영을 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세 가지가 녹색 전환 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성을 잘 담고 있는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추가하면 좋을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의제 1-3번입니다. 탄소 흡수원 생태계는 너무나 중요한데도요, 항상 등한시되고 있는 부문입니다. 의제 1-3은 경기도의 탄소 흡수원 총량을 지켜낸다. 그래서 더 이상 산림이나 녹지 공간, 연안 갯벌 면적을 줄이지 않고 현재대로 유지한다인데요. 경기도는 산지 면적 감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정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 시가와 개발로 인한 산지 면적 감소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산림 상태도 좋진 않습니다. 나무가 식재된 연도에 따라서 산림 영급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1, 2 영급이 적은 편이고요. 4영급, 31년에서 40년 된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산림의 탄소 흡수원 능력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보전 지역은 적고 행정에서도 이 보전 지역 설정에 소극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1-3번을 마련하였는데요. 관련한 내용은 소그룹 토론에서 더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번 부문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실행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예산입니다. 이번 부문의 세 가지 의제 모두 공통적으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서 얼마만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제 2-1번은 탄소 중립 실행 체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자입니다. 경기도는 에너지 기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이 기금이 특별회계로 편입이 됐습니다. 현재 기금이 21개 종류가 있는데요. 총 예산이 6조 정도입니다. 기금은 사용처가 비교적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만 지금 경기도 전체 기금의 87%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후대응과 연관된 환경보전기금은 0.5% 수준인데요. 그럼 환경국 예산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환경국 예산도 들여다보니까 12개 사업 목표 중에 대기질 개선에만 예산을 73%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금이 사라졌는데도 환경국 예산조차도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서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물론 기금 안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예산이 사용된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요. 정확히 얼마인지 합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명확하게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자입니다. 그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요. 네, 서울시가 기후변화 기금을 770억 정도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서울시 기금이 한 4%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경기도에서 기후대응 기금을 만든다면 4%보단 더 상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우리가 지출 내역을 가계부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내역들을 평가할 때, 이 항목은 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항목인지 아니면 적게 배출한 항목인지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탄소인지 예산제도도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예산 지출 내역을 쭉 펼쳐놓고 각 항목이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준 사업인지 아니면 온실가스를 배출한 사업인지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경기도가 작년에 탄소인지 예산제도를 시범사업을 진행했어요. 도비 10억 원 이상,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개량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니 사업 예산 40조 5천억 중에 온실가스 감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예산이 5.4%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2025년도에는 최소 10% 정도까지 올려보자라는 것이 두 번째 의제의 목표입니다. 해당 의제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탄소인지 예산 제도를 통해서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으로 판단된 것들은 중단하거나 전환하는 제도를 구축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네, 경기도가 탄소 중립이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참여 협력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법에 따라서 경기도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대로라면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 역할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경기도 행정기구, 지자체장, 시민기업 모두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협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동의하시겠지만 어떻게 실현할지, 그간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서 작동되지 않았는지가 이번 토론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이야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부분은 학습 인식입니다. 학습 인식은 크게 학교 환경교육 제대로 마련해라, 학교 외에 사회환경교육 마련해라, 그 외에 왜 자꾸 시민들만 대상으로 교육하라고 하냐, 정책 결정자도 의무적으로 해라 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학교 전체 교원 수 대비 환경교육 전공 교사 수가 경기도가 단 0.1%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환경 과목 채택률 역시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탄소 중립의 방향성과 역행한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경기도형 탄소 중립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계획은 돼 있으나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학교 환경교육 기반 마련해서 교사 역량 강화하고 자유학기제 기간에 환경 과목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자가 첫 번째 교육의 의제입니다. 네, 학교 밖의 환경 교육에 대한 의제인데요. 1인당 1만 원 예산 확보해서 마을 곳곳 단위로 환경 교육이 퍼지게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1인당 1만 원이라는 돈이 좀 커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총 1,300억 원이에요. 네, 경기도 전체 예산의 0.4% 수준이고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비해서도 0.7%밖에 되진 않습니다. 경기도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예산 확충을 통해서 경기도민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기본 학습권을 마련하자가 두 번째 의제입니다. 네, 교육이 항상 학생이나 시민 대상으로 이야기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정책 결정자, 공무원, 위원회 위원 등도 알아야 합니다. 2020년에 충청남도가 환경교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하여서 도지사 소속 공무원, 민간 사업장 및 도 지원을 받는 민간 단체가 매년 4시간 이상 환경교육을 이수하도록 했습니다. 경기도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단 필수 교육이 그냥 화면만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의무적인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좀 더 있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토론하면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돌봄 적응입니다. 네, 경기도 취약계층을 확대하고 내용을 세분화하자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 안전 취약계층을 너무 단순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노인, 장애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그 내부적 요인이 다 다를 텐데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대상 역시 소득 조건에 따라서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구분짓는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조합을 해서 취약계층을 좀 더 세분화하자라는 것이 4-1번 의제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면서 1인 가구이고 동시에 노후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요인을 다각적으로 조합하는 작업을 거쳐보자라는 것이 4-1번의 의제이고요. 네, 돌봄 적응에서 두 번째 의제는
통합 돌봄, 지역 통합 돌봄을 만들자입니다. 2019년도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역 통합 돌봄 시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안산시랑 화성시가 홀로 사는 취약계층의 노인을 마을 단위에서 돌보는 시범 사례를 하였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드리면 충청북도 진천군이에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면 이후 돌봄은 개인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다시 악화돼서 다시 입원하고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 중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병원 입원 시부터 퇴원을 하면 동네에서 어떤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퇴원 환자 병원 연계 서비스가 충청북도 진천에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역 통합 돌봄 사례를 경기도에도 한번 전역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할 것인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 왔습니다. 농업 먹거리 부문인데요. 먹거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먹거리가 지역 안에서 잘 순환되도록 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외되지 않는 먹거리 전달이 있습니다. 먹거리 전략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로컬 푸드로 확대하자인데요.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경기도는 그래프 보시듯이 로컬 푸드 직매장 수가 양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로컬 푸드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역 내의 식량 자급률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는 여러 식품군 중에 채소류가 평균 자급률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육류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과 중부권의 지역 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푸드를 활성화해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면 이 먹거리 생산 주체이자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집단인 중소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소농가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중소농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인구도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마련돼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네, 먹거리 전략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라입니다. 경기도 인구 중에 한 4%가 먹거리의 절대적인 양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일수록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요. 기후위기로 식량 생산이 감소되는 것은 예견된 미래입니다. 먹거리 취약계층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좋을지, 어떻게 안전한 먹거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를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농업 먹거리의 마지막 의제는 채식 식단 확대입니다. 작년에 경기도에서 채식 실천 지원조례 생겼습니다. 그런데 채식의 날을 권장하고 있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여러 지자체가 학교 공공급식과 공공기관에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 채식급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식급식에 대한 부작용도 많아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채식급식에 나오는 날 밥을 안 먹습니다. 매점을 가는데요. 채식급식을 하는 날은 평소보다 잔반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채식급식이 의무화된다면 앞서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에너지의 전환 여섯 번째 부문입니다. 네, 우리가 단기간에 살 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운동만 하면 안 될 것이고 먹는 양 자체도 같이 줄여야 할 것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의 76%가 에너지에서 기인을 합니다. 87% 정도입니다. 네, 그 에너지 소비 자체량을 줄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전기 에너지는 되도록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최종 에너지 소비를 2025년까지 10% 정도 절감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 정도까지 늘려보자라는 것이 의제 첫 번째의 목적입니다. 네, 2019년 경기도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통해서 2025년도에 최종 에너지 소비 목표를 2017년 대비 7.6% 줄이겠다고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국가 탄소중립 선언이 있기 전이고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목표 수치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도는 2025년도에
경기도에서 사용하는 전력 중에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고작 2.7% 잡아놨어요. 이거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경기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저는 이거 굉장히 민망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발전비 중 10%까지 좀 끌어올려보자가 첫 번째 의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10%까지 끌어올릴 것이냐에 대한 방법으로 경기도 1가구 1발전소 해보자. 그래서 2025년까지 전체 가구 수의 10%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보자입니다. 그럼 10%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면 용량은 얼마나 되는지, 보조금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계산을 해봤는데요. 미니 태양광, 베란다 미니 태양광 1kW를 기준으로 가구 수의 10%가 설치를 한다면 최소 5.3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이 생기는데요.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비용 보조금을 계산해 봤는데요. 한 해 243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 전체 경기도 예산의 0.07% 수준이니 이 정도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는데요. 그린 뉴딜 사업에 경기도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되지 못해서 훨씬 축소된 규모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1만 가구도 못 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예산 확보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더 설치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책이나 방법이 필요할지 토론에서 이야기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설치하고 싶어도 초반에 장애물이 많아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기업은 비용적인 부담을 이야기하고요. 시민은 관리에 대한 부담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태양광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어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태양광 발전소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해 놨습니다. 조례에. 이거는 특정 시설로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몇 미터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기준인데요. 이러한 규제를 시군에서부터 저는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설치 장벽을 이렇게 낮춘 다음에 이후에 사용과 수리, 폐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전과정 체계를 만들어 보자가 세 번째 에너지 부문의 의제입니다. 네,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곳이 건물입니다. 건물은 신축 건축물에 대한 규제와 기존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대책으로 의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지요? 이제 말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지 실제로 제로가 아닌 건축물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이 20%만 돼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급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이 54건으로 나타났어요. 그중에 51건이 주거 외 건물입니다. 51개 주거외 건물 중에 5등급이 67%, 4, 5등급을 다 합치면 88%가 돼요. 그러니 최소한 공공건물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을 맞춰라. 그리고 민간이 1등급을 할 경우에 취득세나 재산세들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한번 마련해보자가 건물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네, 기존 노후 건축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경기도 전체에서 73%나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제 1개 신도시처럼 특정 지역은 15년 이상 된 건물이 80%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서울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을 주민이 마을의 노후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에너지 진단사 과정을 취득하고 전문가 등과 결합해서 마을 기술 네트워크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마을 기술 네트워크가 동네의 노후된 건물의 에너지 성능 진단을 하고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집 대상으로 녹색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공론장에서 민간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8번입니다. 교통수송 부분입니다. 교통에서는 세 가지 의제입니다. 자동차 도로가 아닌 복합수단 거리를 확보해라. 그리고 경기도 안을 순환하는 버스 이동망을 확충해라. 자전거 도로 확충해라입니다. 경기도 자동차 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600만 대 정도 등록이 돼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월등히 많은 수치인데요.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은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총 도로 연장 역시 경기도가 1등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도로랑 주차장 면적의 예산 확대 제발 좀 그만 쓰고 그 돈으로 복합수단 거리를 만들자입니다. 이 복합수단 거리는 도보와 대중교통, 자전거 도로 등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설계된 것인데요. 자동차에 사용된 토지가 절감될수록 도시 열섬 효과를 줄이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기후 적응과도 밀접히 연결된 부분입니다. 경기도 교통망이 거의 다 광역이나 서울로 뻗어나가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버스 노선이 수원 AK 플라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안을 순회하는 교통망은 어떤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을 텐데요. 경기도는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버스 전용 차선 보급률이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가 무상교통을 통해서 버스 전용 차선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홀로 승용차를 감소시키고 교통 혼잡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시키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도도 경기도 안을 순환하는 버스 교통망을 확충하자가 두 번째 의제입니다. 경기도 교통수단 분담률을 한번 보시면 자동차랑 비자동차로 크게 나누어 봤을 때 승용차, 택시, 버스 등 자동차 수단 분담률이 87%에 가까워요. 2016년도 기준으로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2025년까지 5% 정도까지 올려보자라는 것이 교통의 세 번째 의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니라 분리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자전거 통행이 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사용 자체도 편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원순환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밀집돼 있어서요, 폐기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높은 편인데요. 올해부터 환경부가 폐기물 발생지 책임 원칙을 내세우고 적용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지자체 책임이 명확한 생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잔재물을 우선 대상으로 기초 지자체 단위 시군에서 처리하라는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경기도는 전체 폐기물에 확대 적용을 해보자. 그리고 경기도 시군이 폐기물 처리 부담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자원순환의 첫 번째 의제입니다. 무엇보다 폐기물 자체 양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경기도 폐기물 총량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3-109 매립지가 이제 3년 후에 거의 수용량이 다다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만큼 경기도 역시 대책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부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 폐기물입니다. 건설 폐기물이 55%나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뚜렷한 처리 방법이나 순환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건설 폐기물을 무조건 다량 철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순환시키고 경기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오늘 그룹 토론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정의로운 전환 경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산업 부분을 제외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 부분 배출량이 2018년도 기준으로 전체 배출량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증가율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산업 부분 배출량 중에서도 또 따져보자면 제조업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한 2만 4천여 개 정도 되고요. 해당 중소기업 종사자 수도 전체 제조기업 종사자 수의 78%나 됩니다. 충청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마련한 것처럼 경기도도 녹색 금융을 마련하고 이런 중소기업 업종들이 기후위기 시대에 좌초된다면 그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는 자금을 제공하라라는 것이 전환경제 첫 번째 의제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네, 기후위기 시대에 분명 좌초되는 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좌초되는 산업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이에요. 경기도는 향후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좌초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 산업의 종사자가 누구인지를 전수조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고 해당 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 일자리로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경기도 생산 가능 인구수 대비 최소 5% 정도는 우리가 기후 일자리에 종사하게끔 방향을 잡아보자라는 것이 전환경제의 두 번째 의제입니다.
네, 제가 발제는 여기까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녹색전환 공론장, 오늘 공론장 소그룹 토론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다 취합된 내용을 정리하여가지고요. 녹색전환 정책, 이렇게 책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시민들이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소그룹 관련해서 간단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그룹 토론의 목적은 이 초안 보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색채를 최대한 많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학술적인 내용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 그것보다도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셨거나 뭔가 이렇게 잘 해보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의 문제점들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의제 내용 자체는 빼셔도 되고 더하셔도 되고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예 다른 내용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다 열려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론장 내용은 추후에 녹색전환연구소 유튜브에 게재가 되는데요. 소그룹 토론 녹화는 게재되지 않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다른 소그룹 토론에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생기실 텐데 이건 저희가 공론장 후에 추가 의견 작성란을 받고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주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이 하나하나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방대해서 잘 전달이 되었을지 좀 의문은 되지만 오늘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 많이 게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소그룹방으로 옮겨가서 함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그룹의 김현정이고요. 저는 경기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의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 안에는 3개의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3개의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역시나 그러니까 목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18년 대비 2025년까지 경기도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의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료에서 제시한 것처럼 25%를 감축하자라는 이제 의견들을 좀 이렇게 모아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또 경기도가 열심히 해야 되니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신 분도 계시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번 올해 이런 공론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조례나 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갈 때 첫 이제 시기에는 시스템을 변화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변수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너무 높은 목표치보다는 그래도 우리 자료에서 보여주는 그 선안에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25%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동의를 하셨던 부분이 뭐냐 그러면 실제로 경기도 안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도 많지만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산화탄소도 만만치 않게 많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지금 많은 발전소들이 있는데 그 발전소들이 전기를 만드는 이유가 경기 도민들한테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절약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산화탄소를 줄여내기 위한 이런 실천들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기반들을 마련해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민들의 이런 실천 그리고 행정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그 녹색 전환 사회를 위한 지표들을 좀 정해보자. 그래서 이제 제안해 주신 것은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표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실천 가능한 영역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SDGs의 목표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지표들을 좀 더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3 같은 경우는 기존의 환경단체들이 이제 녹지와 관련돼서는 녹지 총량제, 녹지를 지켜야 한다, 환경 부활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확대된 탄소 흡수원에 대한 총량제라는 이러한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좀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제도화를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분으로 해서 또 3개의 의제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의제는 이번에는 거꾸로 가겠습니다. 2-3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제 의견이 좀 나왔고요.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 녹색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참여 협력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다양한, 그러니까 지역이나 아니면은 광역 단위의 다양한 이런 이제, 조직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묶어낼 거고, 그리고 이 조직들과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야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야기와 함께, 지금 그러면 이러한 구조를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그러면 만들면 좋을까? 이런 얘기들에 있어서는 이제 보통 지역에 보면요,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해서 법적 이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행정 50% 그리고, 민간이 50%가 들어가서 같이, 그 파트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집행하는, 그리고 이것들을 집행에 따른 또 이행, 실행의 그 결과들을 계속 모니터하는 그런 이제 협의체가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거버넌스의 부분에서 법적 협의체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어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거버넌스에서의 장이 될 수 있는 뭐 도지사가 됐거나 지자체 장이 됐거나 이런 결정권자가 포함되어야만 이것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네, 빠른 진행을 위해서 1-1 그룹에서 저희가 한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은 과감히 빼고 저희 1-2 그룹에서 나온 이야기들 중심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온실가스 목표 25%에 대한 이야기는 거기에 대한 동의하는 내용을 담아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좀 더 상징성을 담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40%까지 상향하는 의미도 한번 다시 짚어보자. 지금 20년도 배출 대비 25%인데 그렇다면 좀 배출량이 적었던 18년도 기준 대비 뭐 50% 이것도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더 현실성도 담아낸 하지만은 이뤄내야 되는 가치를 좀 더 표현해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또 1-2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다양하고 의미 깊은 내용이었는데 특히 그 중에 조금 더 이 불평등 해소라든가 녹색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경기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좀 더 체감되게 섬세하게 세분화되어서 접근 표현을 해주면 어떤가라는 이야기가 인상적이었고요. 세 번째로 탄소 흡수원에 관한 이야기는 평택에서 활동하신 선생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흡수원의 그 지역 장소에 대한 실질적인 흡수율을 높이는 점검, 현실적인 점검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점점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제안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2-1에 대해서 사실 이런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으로 평가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이라는 것에 다들 공감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얘기된 바 중에는 탄소 인지 예산제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촉구하는 대로 지표로 예산으로 좀 보여지고 그것을 이야기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더 실질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전에 1-1 그룹에서도 참여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누어졌던 것과 같이 저희도 참여 구조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와 협력 관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평택에서 참여해 주신 선생님께서는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밀도 있게 협력되어짐을 강조해 주셨고 또는 우리 군포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은 내용적으로 실질적인 참여 구조를 좀 밀도 있게 구성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양한 이해 구조 당사자들, 탄소 배출 현장에 있는 분들도 같이 둘러앉는 구조, 그것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되어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교육과 돌봄 적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이 논의거리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에 선생님들 나오셨던 내용들 제가 듣고서 저희도 좀 중복되는 내용을 좀 제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결론으로 모두 다 동의했던 내용은 어느 누구 하나 제외하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기후환경 교육에 대해서 교육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의 그 결론이 도출이 됐고요. 특히 지자체와 민과 관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네트워크, 그 협업은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국민 1인당 환경교육에 들어가는 1인당 예산이 54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 54원밖에 되지 않은 교육에 대한 예산을 1인당 10,000원으로 상승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자 그리고 더 나은 교육을 창출하고 그 더 나은 교육이 필요한 모두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교육자로서의 역량 강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예산안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에 대한 그 확대로 해서 그 통합 돌봄 또한 그 단순하게 그냥 그 자체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자체가 아닌 전체적인 네트워크 확대가 분명히 필요하고 이 보육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에 맞춰서 학습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변화 그리고 인식하고 난 이후에 실천 방안까지 정책 방향으로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서 그런 예산의 증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활용 방안, 그 확대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확장까지도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기후환경 교육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는 강사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성과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고 그 이후에 더 나은 교육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전체적인 의견에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영역으로 논의를 했는데요. 농업 먹거리 분야하고 순환사회 자원순환 분야 두 가지로 했습니다. 먼저 농업 먹거리 분야를 말씀드리면 의제가 첫 번째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먹거리 내 로컬푸드 비정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이 첫 번째 의제가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좀 두 가지로 좀 나누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농업 등 정책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시스템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자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로컬푸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 공급 체계의 발전적 구축과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정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에 대한 것은 따로 실천 방안을 정리하진 않았고 제시해 주신 두 번째 공급
로컬푸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산공급 체계 발전적 구축과 중소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나온 내용은 첫 번째로 현재 그 로컬푸드 매장은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그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장에서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정책도 좀 있어야 되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산시나 이런 데처럼 그 로컬푸드 매장이나 로컬푸드의 접근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곳들은 기초지자체 간의 협력을 그 경기도에서 유도해서 그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중소농가의 지원 및 고령화에 따른 그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한 정책도 좀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농민기본소득의 정책을 강화해서 농지가 계속 보존되고, 그리고 중소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이 로컬푸드 정책에 참여하고 농업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주체로 좀 지속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좀 강화하는 것도 좀 내용에 담겨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먹거리에서 두 번째 과제가 그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전달 경로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는 먹거리 보장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시해 주신 내용에 덧붙여서 로컬푸드와 친환경 먹거리의 접근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제 바우처 제도 같은 것들을 넣어서 그 단체나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이 저소득층이나 그 일반 시민들이 취약계층이 그 좋은 먹을거리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서 실행되는 정책들이 좀 단기성이 많아서 수요자가 필요로 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지원 정책을 그 펼쳐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제 세 번째가 경기도 전체 공공급식 공공기관 대상으로 해서 주 1회 채식 의무화를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일본의 사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교육 콘텐츠 개발과 모범 사례 성과를 그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그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 간의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텃밭 교육을 강화해서 아이들의 채식, 그 다음에 건강한 먹거리 그 문화를 좀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양사 선생님에 대한 지원이 좀 중요하다는 의견도 현장 의견으로 있으셨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서 뭐 행정이며 그 다음에 먹을거리 기획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뭐 너무 하는 일을 많고 또 혼자서 그 아이들의 먹거리 교육을 감당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현장에서는 그 먹거리 교육 자체가 실행될 수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영양사 선생님의 그 학교에서 먹을거리 교육, 채식 교육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체 교사들, 교육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좀 강화해서 영양사 선생님의 역할을 좀 입체적으로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총량제와 그다음에 원인 제공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그 처분해야 된다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지자체와 기업의 책임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그다음에 2026년도에 생활 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는 데 대한 그 도민 대상의 홍보와 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9-2번 건설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건설 폐기물을 선별해서 종류별로 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이제 도시를 개발하거나 건축을 할 때 폐기물 그것을 실행했을 때 폐기물 양을 예측해서 폐기물 양도 그 건축이나 개발에 좀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는 정책적인 방안도 좀 모색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는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는데, 경기도는 사실상 개발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에너지 소비 절감이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정책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건설할 때 태양광이나 미니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이나 이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설치에 대한 조금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태양광 설치를 아무리 보조금을 대고 사업적으로 지원을 해도 이격거리 문제가 있으면 그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례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경제에서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바꾸는 것보다는 그런 산업적인 곳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전환 경제나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피해가 보는 거는 노동자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분들의 실질적으로 지원 체계나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야지 이분들이 이제 설득을 받으시고 이제 이러한 경제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 제안도 필요하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민선 정부에 이제 제안하는 정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파트에 대한 공동 전기량을 계산해서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뭐 재산세 감면하자든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표현이 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에너지 전환과 정의로운 전환 경제의 4-2 파트를 맡았습니다. 의제 6-1이 경기도는 2025년까지 최저에너지 소비율을 10% 절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 올리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동의를 했고 소수 의견으로 조금 높여 잡는 것은 어떨까라는 안건이 나왔고 현재 목표가 2.7%인데 10%면 거의 혁명적인 것이고 근본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또 한 분은 국가 평균 목표치가 15.7%인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10%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6-2번 주제는 저희가 경기도는 1가구 1발전소 지원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전체 가구 수의 10%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부분은 모두가 찬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소수 의견이 뭐가 있었냐면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300 내지 350와트에 대한 거는 전력 생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또 공동주택은 굉장히 많은 저해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단독주택 3kW는 사실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3kW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 의견이 아파트에 350kW의 2배를 설치하고 싶어하는 가구가 의외로 많대요. 전기 생산이 더 됐으면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2개를 설치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6-3번은 재생에너지 원스톱 서비스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 사용, 수리 폐기까지 정과정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당연히 모두들 찬성을 했고요. 여기서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논의를 저희가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일반 시민의 눈높이의 의견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미관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쁘지가 않기 때문에 또는 이격거리 있는 지역들이 대체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도시가 많다. 이거는 미관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가야차게 하는 한 부분에 도심 부분에 있어서는 미관상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세대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쓰지 않는 부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하다는 고민에서
전 도민 중심의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0-10번의 정의로운 전환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상 10-1번과 10-2번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10-1번 주제는 녹색금융지원기구를 통해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 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을 공급한다. 10-2번은 경기도에서 기후위기를 맞아 자초되는 산업과 종사자 수를 전수조사한다. 해당 산업과 근로자를 기후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경기도 생산 가능 인구수의 최소 5%가 기후 일자리에 종사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녹색금융을 마련하는 부분은 모두 찬성을 했고요.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을 통해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0-2번의 5%는 사실 고민이 좀 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목표치를 궁금해하셔서 제시를 드렸더니 거기가 1% 내지 2%로 대충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는 비율에서 너무 높지 않은지 약간 회의적이다. 그래서 5% 비율은 동의는 하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문 7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현실적인 것과 우리가 잡아야 하는 좀 꼭 해야 하는 것 사이에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문 8 교통수승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 다이어트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건물 7-1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의무화는 정말 좋은 거다. 선도적으로 짓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좀 현실적으로 패시브 하우스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을 짓는 것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되게 큰 반면에 현재 인센티브는 좀 약한 편이라서 지금도 공공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민간 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인센티브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이 났고요. 7-2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사 괜찮고 녹색 집수리 사업도 필요하다. 근데 이것들을 하기 전에 마을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이 좀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자본의 압력에 의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마을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를 조직하고 시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마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더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청년들이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좀 마을 리모델링과 좀 더불어서 에너지 진단사 그리고 녹색 집수리 사업이 좀 연계되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8-1 같은 경우에는 도로와 주차장이 정말 경기도에 참 많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의제에는 모두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배드타운의 성격이 좀 강하다 보니까 복합수단 거리는 좀 근거리 위주가 아닌가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자전거나 도보로 막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근거리 위주인 것 같다라는 좀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순환 이동망 확충은 당연히 도농복합 도시인 만큼 대중교통의 확대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랑 농촌 간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버스 이동망 확충은 필요합니다. 근데 노선이 재선인 현 상황에서 공영버스를 좀 도입해야 경제성이 없는 노선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8-3 자전거 도로 확충을 위해서는 정말 도로랑 주차장 다이어트를 병행해서 자동차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를 줄이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면 민원이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도로랑 주차장 다이어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기 어렵게 만든 다음 자전거 도로를 좀 확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5% 분담률 5%는 좀 낮지 않나 싶어서
이것보다는 좀 더 상향시켜서 계획해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자전거 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자전거 무상수리라던가 아니면은 자전거 안전보험 같은 이런 시스템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토론을 마쳤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상 하지 못하신 얘기가 분명히 있으실 테니 제가 그 내용은 추후에 설문조사 내용을 한 번 더 배포해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고요. 오늘 장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의 이 시간 동안 나눈 이야기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보고서 마무리 잘 할 테고요. 보고서가 나오면 정말 여기저기에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